즉석 만남 어플에서 만나 모텔로 향하는 두 남녀. 자, 5월 25일 만나기 전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우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애인하기로 하자. 뭐지? 여성이 먼저 애인 사이로 지내자고 제안합니다. 30살 50살한테? 이상하지. 그리고 5월 26일 만나기로 한 당일 아유, 아, 진짜 무섭다. 저때도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대한 걸까? 그러니까요. 참. 의도적인 것 같은데 사람을 죽여? 자, 이렇게 통일 전망대 인근에서 두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5월 26일 오후 5시 22분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인데요. 파주의 한 모텔에서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에 피해자인 남자가 밖으로 나갑니다. 잠시 후에 이 여성이 피해자를 따라서 내려옵니다. 왜? 왜 그랬지? 그리고 피해자가 나간 방향 쪽을 바라보더니 다시 모텔로 들어갑니다. 이 남자는 편의점으로 갔는데요. 소주와 맥주를 샀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야. 네, 딱 둘이 먹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텔로 들어가는데요. 이 장면이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다음 날 5월 27일 아침 11시쯤에 혼자서 차에 탑승하는 여성. 금은방에 들렀고요. 귀금속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쇼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돈을 노렸구나. 아, 근데 모자 쓰고 있는 것도 이상해. 저녁 7시쯤에 쇼핑을 마치고 다시 이 여자는 모텔로 들어왔고요. 돈을 노렸어, 돈을. 손에는 짐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후인 밤 9시쯤에 다시 나옵니다. 차에서 큰 가방을 꺼냅니다. 너무 섬뜩해. 예. 그리고 차에서 내린 가방을 끌고 다시 모텔로 들어가는데요. 옷을 갈아입어. 자, 이때부터는 인상 옷차림이 달라졌죠. 응. 그 사이에 복장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무섭다. 그리고 5월 28일 모텔 입실 3일째 되는 날 아침부터 바쁩니다. 오전 7시 55분 이 여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요. 한 손에는 어제 밤에 들고 들어갔던 가방이 보입니다. 무거워. 끌지도 못하네. 뭐야, 저게? 그렇죠. 뭔가 묵직해 보이고 끌기도 조금 힘겨워 보입니다. 아유, 진짜 손까지 어떻게 진짜. 가방을 뒷좌석에 실었고요. 너무 무서워. 무섭다, 무서워. 이 여성은 오전 8시쯤에 퇴실했습니다. 야, 어떻게 야, 여성 혼자 저렇게 다 한 건가요? 와, 너무 소름 돋는데. 3일 동안 시신이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무슨 오. 그렇게 또 추리할 수 있죠. 예. 주차가 지금 두 번째 들어올 때 상당히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한쪽으로 주차를 하면서 일부러. 이미 지금 그 큰 가방을 이동할 계획을 세우고 주차를 다른 방식으로 한 겁니다. 처음 들어올 때랑 달라요, 그죠? 그리고 얼마 뒤 인천 길거리에서 가방 안에 담겨 발견된 남성의 시신. 여보세요? 여기 인천에 위치한 공단인데요. 큰 이민 가방 같은 게 버려져 있는데 가방 아래에는 파리들이 붙어 있고 지퍼를 살짝 열어보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리고 사람 머리카락 같은 게 보여요. 더 충격적인 건 시신의 상태였습니다. 양쪽 다리가 잘린 오. 남성의 상반신 뿐이었습니다. 와. 발견된 시신을 조사해 보니까요. 칼에 찔린 상처가 무려 26곳이 발견되었고요. 어떤 상처는 등을 관통하면서 간까지 훼손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는 시신과 함께 머리카락 몇 가닥 그리고 부러진 손톱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하체는 어디에도 없었죠. 시신의 부패가 시작되긴 했지만 다행히도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는요 50대 남성이었고 이미 4일 전에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네, 경찰은 가족에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4일 전 서울에 일 때문에 나간 이후 연락도 끊기고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아서 아내가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실종된 남성의 그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를 통해서 이 남성의 마지막 간 곳 찾아냈습니다. 네. 그곳에서 남성의 차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면요. 정말로 뜬금없는 곳이었습니다. 서울에 가겠다라고 해서 집을 나섰고 4일 동안 이제 연락이 안 돼서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이 발견된 곳, 남성의 휴대전화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 이곳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통일전망대 인근. 즉석 만남 어플에 여성과 만나기 위해 블랙박스까지 꺼버린 피해자. 차량이 파주 방향 자유로로 진입하자마자 그 스스로 블랙박스 전원을 꺼버린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경찰은 남성의 시신 상태를 발견한 다음 날 30대 여성을 체포하기 위해 여성이 집으로 갔는데요. 경찰은 여성을 보자마자 범인이라는 것을 바로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다쳤나? 막 훼손하다. 네, 일단 아까 그 시신이 들어있던 가방 안에서 부러진 손톱이 발견됐는데요. 네. 그런데 그 여성의 왼손 세 번째 손톱이 부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뒷좌석에서는 혈흔도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 여성은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됩니다. 뭐 이렇게 관통할 정도면 힘도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성 혼자 이 살해했다는 게 그러니까 약간 쉽지 의심스럽기도 않죠. 하거든요. 훼손을 하고 혼자 이러려면. 했나요? 앞서 보셨지만 영상에서도 피해 남성이 이 두 사람이 먼저 함께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남성이 나와서 편의점에 가는 모습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술을 사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성이 그 소파에 앉아 있는 그 자세였고요. 그때 이제 가해자는 미리 준비했던 회칼을 들고 남성의 등 뒤로 접근을 해서 목 부분을 먼저 찔렀습니다. 바로 회칼에 찔리자 이 남성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 여성은 그대로 40여 차례를 계속 더 찔렀습니다. 수십 번의 공격을 받은 남성, 사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행해졌느냐, 피해자가 저항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방어흔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해 남성에게서 발견된 방어흔 딱 하나, 왼손에서 발견된 미약한 방어흔 한 개뿐이었습니다. 그건 그만큼 일방적인 공격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처음부터 목을 찔렸으니까 뭔가 급소를 찔렸을 네, 수도 피가 있고. 너무 많이 나고 이러면. 그리고 여성은 자신이 살해한 남성의 시신이 있는 곳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진짜. 여성은 남성의 카드를 들고 나와서 화장품과 귀금속 등을 구매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카드사에선 평소와 달리 큰 금액의 결제가 계속 시도되자 카드가 분실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남성의 카드 결제를 막았습니다. 뭐 얼마나 쓰려고 했길래 그게 막히나요? 여성이 남성의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던 금액은 무려 2천만 원 이상이었고요. 그중에서 금은방에서 순금으로 된 열쇠까지 구입하려 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여성이 남성의 카드로 쓴 돈은 76만 원 정도였습니다. 일단 이 당시에 여성은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긴 했습니다. 대출도 5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요. 그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자동차 할부 역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휴대전화 요금은 몇 달이나 미납이 되어서 발신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순금을 구입해서 바로 현금화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모텔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모텔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들렀는데요. 그곳은 바로 철물점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전기톱을 구매합니다. 아, 그래서 전기톱을 사서 돌아온 여성은 그날 저녁에 피해 남성의 양쪽 다리를 전기톱으로 절단, 훼손한 뒤에 비닐과 부직포로 꼼꼼하게 감싸고요.
그다음에 낮에 미리 구입해 두었던 90cm 높이의 가방에 각각 담았습니다. 전기톱은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다른 방에서 손님들이 듣고 뭐 전기톱 소리가 나면 뭔가 좀 신고를 한다든지 의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없었나요? 일반 숙박업소라면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요. 손님들 중에 아무도 이상한 소리를 들은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모텔의 특수한 구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모텔은 무인 모텔인데요. 각각의 객실이 독립된 독채예요, 3개층, 독채 3개층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독립된 건물 형태입니다. 1층이 주차장이고요. 2층이 거실이고 3층이 침실. 와.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차가 진입하면 셔터가 이제 다 들어오면 셔터가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완전히 외부와 단절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출구는 저 주차장으로 나가는 것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와 진짜 치밀하다. 모텔인데 저렇게 돼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지방 가거나 뭐 지방에 스케줄 있을 때 가면 저런 데가 많더라고요. 또 파주니까 저렇게 뭐 예쁘게 해놓은 데도 있고 그랬네. 네. 워낙 넓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여성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여성은 조사를 받는 내내 정말 충격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무섭다. 씨는 동사건의 피해자를 알고 있죠? 네. 사진 보여준 사람 남자를 알고 있죠? 아니요, 잘 모르는데 잘 알고 그런 거는 절대 얼굴 알고 있잖아요. 네,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정말 이제 보기도 싫은 거고 좀 사에서 좀 내렸으면 좋겠는 거고 정말 싫은 거고. 알고는 있죠? 예, 알고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이제. 만나서 알고는 있잖아요. 저렇게 태연하게 조사하는. 마누라를 죽이고. 피해자를 안다는 사실을 번복합니다. 경기 파주 곳에 투석한 사실이 있죠. 거기 그 사람이 협박식으로 그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피해자가 협박을 해서 모텔로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쁜 놈이 협박을 하면서 모텔로 가라고 했습니다. 목줄 옆구리 같은 데 붙이고 욕을 하면서 무섭게 강하게 저를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몸을 많이 긁는다. 하지만 모텔 CCTV에서는 세상 다정한 모습을 보였던 두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나쁜 놈이 가자는 데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 버튼이 어디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도 그 버튼 뭘 눌렀더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스크린 같은 뭔지 모르겠어 입구를 막는 그런 걸 내리게 됐어요. 모텔 구조를 잘 몰랐다고 얘기하는데요. 모른 척하네. 근데 거짓말. 나 들어가면 죽겠구나.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 호신용 그 칼을 가방에 넣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신용 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지금 보신 것처럼요. 여성은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기 때문에 살해했다고 진술을 하면서도 칼은 미리 준비한 게 아니다. 예전부터 내가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호신용이라고 주장한 이 칼은요. 총 길이가 무려 30cm 정도의 회칼이었고요. 이만해. 손잡이 부분에는 검정색 절연 테이프가 감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미끄러지지 않게. 한두 번이 아닌가? 또 이제 저를 죽이려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정말 나쁜 놈이고 정말 나쁜 놈인 거를 더해가지고 여자 마누라도 구타했었고 뭐 죽였다고 하는 거고 뭐 엄마도 구타하고 죽였다고 하는 거고 또다시 일어나서 저를 또 구타하고 그런 다음에 또 강간하려고 들겠지 그런 다음에 다시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면 이 나쁜 새끼가 다시 일어나도 사람들이 사람들이 와주면 또 저를 이렇게 목을 잡아서 또 이제 구타하거나 하지 저를 죽이려고 또 이제 들지 못할 테니까요. 제가 질문합니다. 소설을 쓰네. 대화가 안 되죠.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여성. 자, 그러다가 유심히 뭔가를 쳐다보는데요. 자세히 보세요. 칼 보시는 거예요? 뭐? 칼?
탁 보는 거예요? 정상이 갑자기 증거 사진을 보고 웃기 시작합니다. 아니지. 정상이면 저런 행동할 수가 없죠. 딱 봐도. 너무 섬뜩해. 카드도 지금 카드 몇 개를 써요? 카드 신용카드 있으니까. 오, 왜 저래? 카드 있으니까. 우와. 신용카드는 제가 현금 있으면 현금. 아니 이게 타고 다니게 돼. 우와. 뭐지?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 저 두 손에 수갑을 차고 있는 넣고 상황인데.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들인데 실제로 저러구나. 왜 이렇게 웃어? 너무 비현실적이죠. 웃겨서. 우와. 네. 진짜로. 조사를 받는 동안 아니 이게 갖고 있는 신용카드가 있어요. 이 여자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칼도. 신경계가 이상한 건가? 왜?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저런 그 현상들이 정말 이해 못 하시겠지만 저는 조사 장면에서 굉장히 뭐 자주 덜어 나타나는 현상. 저런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와. 군대들 입장에서는 이미 사건이 벌어졌고 본인이 주장하는 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물도 봐. 저거 쓰지 않았던 건데 갖다 놨고 뭐 이런 자기만의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 범죄 상황이나 현상들이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범인 입장에서는요. 자, 드디어 내가 의도한 대로 모든 게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태도에서 저런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 퇴행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죠. 전혀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아기처럼 행동하는 그런 이제 퇴행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남성 조사관 앞에서 특히 저 피의자가 계속 노렸던 남성들이 중년 남성들입니다. 근데 유사한 연령대의 중년 남성 형사 앞에서 계속 자기가 좀 뭐 매력적인 모습 뭐 이런 것을 보이고자 하는 그래서 이 조사를 유리하게 이끌고 자기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나가려는 그런 어떤 행동의 일단도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갑 차고. 마지막 건 생각지도 못했다. 근데 지금까지 발견된 시신 상체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오랜 추궁 끝에 이 가해 여성 계속 말을 바꾸다가 하체를 유기한 장소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사 이진수 씨의 칼로 목 부위던 시체를 수에 찔러 살해한 양다리를 잘랐고 이 자른 다리를 비늘로 담아 경기 파주시 죽도 옆 도로상에 5월 29일 날 20일씩에 버렸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도 치가 떨리고 지금도 주먹을 쥐게 되고요. 지금도 이가 갈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흘 뒤에 이 여자는 하반신을 파주 농수로에 먼저 유기합니다. 그리고 상반신에 담긴 가방을 인천공단에 유기했다고 진술합니다. 발견된 상체에서 앞뒤로, 확인한 우와. 26곳의 상처입니다. 하체에는 15곳의 자창, 절창이 발견됐습니다. 시체 유기 장소로 이 가해 여성이 현장 검증을 왔는데요. 아니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야, 시스템 다 지켰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진술대와는 다르게 범행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반신을 유기한 장소도 본인이 얘기를 해서 찾아간 건데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저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처음에 이거 찾을 때 우리 경찰한테 여기 있다고 안내해 줬잖아요. 저는 걔 이끌려서 저도 모르겠어요. 이끌려서 누구한테 이끌렸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자기가 안 왔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무서운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장소의 차이입니다. 인정을 다 했을 때는 폐쇄된 조사실 안, 조사관과 자신과 단 둘이었잖아요. 그런데 현장 검증 당시는 공개적인 장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 피의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측면,
나는 억울하다, 나는 범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추후에 나중에 법정에서 벌어질 일까지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그 특징을 몇 가지 보이죠. 처음에 피해자에 대한 거 묻지도 않았는데 피해자를 계속 나쁜 놈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탓을 하죠. 예. 정말 나쁜 놈이고 정말 나쁜 놈인 거를 더해가지고 욕을 하면서 무섭게 강하게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 상황 전체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강요를 하는 거예요. 해석 강요를 하는 거죠. 자기는 피해자다. 정당방위다. 나쁜 사람은 오히려 저 남성이고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고 그에 대해서 나는 정당방위로 저항을 했을 뿐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 또는 전혀 자기가 불편하지 않거나 숨기지 않을 이야기를 할 때는 손이나 머리나 몸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거짓말을 할 때 그리고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입술을 물어뜯는다든지 그렇죠. 예, 손으로 머리를 만진다든지 손을 얼굴을 이제 극적인다든지 이러한 이제 행동적인 특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저 피의자는 어떤 질병이 있거나 망상이거나 그래서 사실과 거짓을 혼동하거나 이런 경우가 절대로 아니란 거죠. 사실과 거짓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거짓말을 할 때 분명히 행동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결국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려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앞서 제가 퇴행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을 때 아기 같은 모습을 보여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자 마누라도 구타했었고 뭐 엄마도 부탁을 주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안 통하죠. 근데 어린이들이 거짓말했을 때 되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 피의자는 자기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퇴행적 현상, 아기 같은 모습. 그러면 아마 저 사람의 주변 어른들은 그냥 아유 넘어가고 이랬을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이 남성의 상반신이 담긴 가방을 발견한 그 다음 날 경찰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두 사람이 묵었던 모텔을 방문합니다. 아, 그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살인이 발생한 곳이 맞는지 착각할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혈흔 감식하는 누미노를 뿌렸더니 네. 모텔 바닥과 벽이 원통 형광색으로 반짝였고 그리고 욕실 타일 사이에 작은 조각의 살점이 있었는데요. 검사를 해보니 피해자 남성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다쳤대? 근데 이게 혈흔의 흔적을 깨끗이 치운다는 게 어렵잖아요. 뭐 용품을 산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그 해당 모텔은요 바닥과 벽이 전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닦기가 방 안에 좀 흩뿌려져 있는 혈흔들은 물로 청소했다고 하고요. 해당 모텔에 처음 와봤다는 여성의 진술과는 전혀 다르게 배치되는 점이 사건 이틀 전에도 또 다른 조건 만남으로 만난 다른 남성과 이 모텔에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성은 이 모텔의 구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살해 후 뒤처리가 용이하다는 판단에 남성을 살해할 장소로 해당 모텔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조건 만남을 지금 동시에 여러 사람과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피해 남성을 만나기 전 6개월 동안에 무려 90명이 넘는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만남을 가진 남성들의 숫자는 26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다수의 남성과 조건 만남을 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여성이요,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조건 만남으로 만난 남성을 자신의 차에 태워 또 다른 모텔로 가기도 했는데요. 이때 그 차의 뒷자리에는요, 상반신이 담긴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냄새 안 났나? 이 비닐과 부직포로 겹겹이 쌌기 때문에 바로 그 이후에 부패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냄새는 크게 나지 않았을 것으로 그 전에 그렇게 수많은 남성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왜 이 피해자 남성만 살해했던 걸까요? 그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여성이 4년 넘게 사귀고 있었던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성이
꾸준히 이제 경제적 지원을 해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성은 전혀 생활력도 없고 수입도 없고 오직 남성들에게만 경제력을 의존하고 살아왔던 그런 생활이었거든요. 그 남성이 갑자기 몇 달 전부터 연락을 이제 뜸하게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행 예상 추정 시간에 그 남성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너를 만날 수 없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경찰 수사 결과.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충동성과 공격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잠재적인 언제든 살인을 할 수 있는 회칼도 지니고 다니고 있을 정도의 그런 여성인데 자기가 좌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상실감을 크게 느끼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남성들에 대한 분노를 크게 이제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피해 남성을 만났을 때 그것이 터져 나오는 그냥 이 피해자는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범행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성이 직접 올린 그 SNS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명품 자랑, 자기 몸매가 잘 드러나는 사진들을 올려놓기도 하고요. 이런 과시 욕구가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나르시시즘이 이제 의심이 되는데요. 이런 나르시시즘을 충족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다수의 남성들을 만나서 정적인 어필을 할 수 있는 확인하는 이런 도구와 방법으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범인 같은 경우는 상반신이랑 하반신이랑 같이 유기하지 않고 따로 했잖아요. 근데 상반신 같은 경우는 공개된 장소에 그냥 이렇게 턱 갖다 놓고 길가에 버렸어요. 하체는 숨겨놨잖아요. 그것도 뭔가의 어떤 이유가 있나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두 개의 가방이잖아요. 시신이 이제 상체와 하체가 분리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범인 입장에서는 상체인지 하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두 개의 물건을 싣고 유기를 하러 지금 이동을 하는데 처음 유기한 장소가 아주 발견이 힘든 농수로에 유기를 했잖아요. 저기는 그 시신을 들고 걷고 또 장소를 찾고 물색하고 이런 시간들이 걸리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또 목격이 두렵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두 번째 시신을 똑같은 방식으로 또 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다른 쉬운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훼손된 시신이 유기된 장소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우리가 고유정 사건 때 시신에 대한 처리가 엄청나게 훼손도 심하게 하고 유기도 여러 곳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고유정은 자기랑 연관된 사람, 오래 관계된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끝까지 기한 거고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피해자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반영이 되어서 시신의 훼손과 유기에 투영된 것이죠.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죠. 결국 이 여성은 살인, 그리고 시체 손괴, 그리고 시체 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서 기소가 되었고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가해 여성은 재판 내내 자기가 피해 남성을 죽이지 않았고 또 남성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 또한 없었다라고 범행 전체를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휴대전화와 채팅 사이트 명의가 도용된 것이다. 만약 혹시라도 자신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피해자의 강간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정당방위다. 과연 이런 어린 양 모르는 척이 과연 재판부에게 통했을까요? 피해자의 시신이 가해 여성의 차량에 보관된 상태로 또다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자에게 연락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서 이 여성에게 징역 3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이 여성이 항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는데요. 법원은 여성의 항소에 대해서 징역 30년과 30년 전자장치 부착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상고심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은 여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잘 됐다. 근데 이 잔인함을 생각하면 30년이 아니고 300년을 줘도 모자랄 정도의 잔인함이에요. 끝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반성이 없는 범인과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피해 유가족들의 상반된 상황이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전 6시 30분 출근이 한창인 광주의 한 도로.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들이 멈춰서죠. 그런데 제일 끝 차선에 있는 차량 한 대가 그냥 지나갑니다. 적색 신호인데 빨간불인데 택시가 그냥 가요. 이때 반대쪽에서 차 한 대가 옵니다. 직진하던 택배 트럭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트럭은 부딪힌 충격으로 철제 기둥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추게 됐습니다. 어떡해요. 자, 지금 신호 위반으로 택시기사가 아주 큰 사고를 냈는데요. 사고가 나기 6분 전 상황.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자, 보시면 택시기사가 뭐야. 일행과 함께 차를 타려고 하는데요. 몸을 못 가나. 앞에 몸을 못 가는 남자가 한 명 있죠? 진짜로? 네. 택시기사를 포함해서 여기 보이는 세 사람이 지금 모두 술에 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택시기사는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는 거죠. 네, 그리고 옆좌석에는 같이 술을 마셨던 여자친구. 그리고 뒷좌석에는 택시 회사 선배. 술을 마신 그는 아무렇지 않게 운전을 시작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차를 제치면서 고개 운전을 하게 됩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좌회전입니다. 이미 신호위반을 엉망진창으로 기억했었네. 가는구나. 네. 심지어 이 택시기사는 안전벨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여자친구와 애정행각도 하고요. 정말 진짜. 네. 뒷좌석 선배는 약간 뭐 술이 깨는지 어떤지 지금 저 운전기사와 또 장난까지 치고 30km 카메라 또 뭐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보호구역에서 저렇게 다닌다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력 질주. 그리고 집에 도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배 기사를 내려주려고 온 건데 이때 전화가 또 와요. 술 마시자. 다른 선배가 또 술을 마시자. 어디에요? 전화를 받고 다시 이 세 사람이 술을 마시러 이동합니다. 뭐 하는 거야, 아침에. 참 진짜 형 정말 가운데서 아무도 말리는 만나자. 놈이 없네. 너저 졸릴 데 없어. 자,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서운 속도로 또 후진을 해요. 위험천만하죠. 예, 그리고 또 질주합니다. 술을 먹으러 또 갑니다. 여자친구가 급기야 무섭다고. 고개 운전한다, 고개 운전. 자,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고개 운전하던 택시기사. 여기서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서 오던 택배 트럭과 정면 충돌. 정말 미친놈이 있나. 자, 문제는 사고 충격으로 택배 트럭이 완전히 날아갔는데요. 어떡해. 철제 기둥을 들이받고 차량이 섰는데 운전석 쪽인데? 네, 운전석 쪽입니다. 아이고. 운전석 쪽이 완전히 찌그러지면서 반파됐습니다. 택배 기사님은 괜찮으세요? 네, 새벽 배송을 위해서 이동 중이었던 30대의 택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병원에 이송이 됐고요. 이송되는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어떡해. 택시기사가 맞아요? 네, 택시를 운전했던 저 남성은요, 20대의 택시기사가 맞았습니다. 남성은 사건 발생 약 2시간 30분 전인 새벽 4시쯤부터 자신의 여자친구와 택시회사를 다니는 선배와 셋이서 약 5병의 소주를 마셨는데요. 선배가 서너 병을 마신 상태였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자신의 택시 뒷자리에 선배를 태운 뒤에 차를 운행을 했던 거죠. 너무 화가 났던 부분이요.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게 재미가 있었는지 자기들끼리 저렇게 웃으면서 농담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온갖 불법 행위를 다 일삼으면서 운행을 하면서도요. 선배 집에 도착을 했지만 술을 더 마시자라고 하는 그 전화 통화를 받고요. 다시 차를 돌려서 도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신호 위반을 해서 질주하면서 저 택배차를 들이받은 거죠. 진짜 온갖 위험한 행동을 다 했는데 술도 마시고. 진짜. 운전을 억울하는 분들은 음주했을 때 더 몇 배로 더 처벌을 세게 받아야 되는데. 애먼 사람이 죽었잖아요. 더욱 기가 찬 거는 피해자 유가족은 가해자로부터
사과도 못 받았고요. 오히려 가해자는 택시회사에 몸으로 때우겠다. 형을 얼마나 받겠냐 등 망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런 애들은 왜 항상 미안하다고 얘기를 안 하지? 미안하다라는 걸 모르나? 항상 이런 가해자들은 사과를 하네. 그러니까요. 근데 법원에 가서도 끝까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막상 그 순간 되면 바뀌잖아요. 바뀌죠. 판사한테 미안하다 그러죠.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저는 솔직히 저기 여성분은 되게 크게 다쳤거나 사망하셨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사실 운전자석보다는 여성 쪽이 굉장히 조석을. 위험했거든요. 네, 애원. 근데 오히려 2차 사고가 더 심했던 거죠. 그 1차로 부딪힌 것보다는 이후에 택배기사는 가서 철기둥을 들이받으면서. 근데 진짜 얼마나 세게 받았으면. 근데 이 사고로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건요. 이 사망한 30대 택배기사께서는 8살, 10살 두 자녀를 둔 아빠였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사망했던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제 이런 태도를 오랫동안 보였다고 해요. 마치 이제 아빠가 계속 살아있고 올 것처럼. 그런데 너무나 오랜 동안 아빠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빠의 부재, 사망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주변의 친척들, 가족들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아빠 천국 회사에 출근하고 있어라고 자꾸 이제 반복해서 묻고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열심히 사는 분이었는데.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한 가족을 다 죽인 거예요. 네. 가정을 음주운전이, 망가뜨렸죠. 음주운전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저 더 어린 아이들이면 저 가해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직접을 운전했던 그 20대 택시기사 남성 같은 경우는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혐의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조수석에 탔던 여자친구 또 뒷자리에 방관 동석했던 장소요. 그 선배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렸고요. 당시 이 20대 가해 남성의 경우에 경찰이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5%,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는요, 범행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또 가해 남성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을 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말도 안 돼. 살인이야. 아휴 이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살인으로 해야 돼요. 살인죄로. 진짜. 이러니까 그래야지 없어지지. 그리고 동석했던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과속을 하거나 신호 위반을 하는 등의 난폭 운전을 하자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점을 감안해서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탔던 남성은요, 선배 남성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인 점, 그리고 운전자가 억지로 택시에 태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약해요. 한 사람이 근데- 죽었는데 가장이 죽었는데. 자,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또 하나가 남았습니다. 뭐냐면 이 유가족들이요. 택시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연히 제기를 했겠죠. 그런데 1심 결과에서 재판부는요. 택배차에도 과실이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뭐가 과실이 있었어요? 유가족들이 항소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직진했잖아요. 택배차 과실이 있었나? 이제 뭐 아마 제가 추측컨대 뭐 과속이다라는 것이 아마 일부 과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든 차가 서 있는데 지금 택시가 달려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이럴 때는 과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지 않았나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해 안 돼요. 문제는 이 사건 가해 택시기사 결국은 징역형을 다 살고 이미 출소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정말 가족들만 지금 애가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통사고 재판에 있어서 사실 100% 과실 인정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주차돼 있는 차량을 달려와서 그냥 부딪히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관행에 의해서 사법적 관행에 따라서 진행 중인 차이다 보니 당연히 전방주의 의무라든지 또 속도 조절이라든지 사고 방지 의무 이런 부분들을 10%를 관행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냐. 근데 유가족께서는 그 10%의 과실을 인정한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운전자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도 열심히 일을 했던 가장이
목숨을 잃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2025년 7월 울산의 한 주차장. 출차를 하는 과정에 자 옆에 보면 사람들이 에워싸면서 뭐야? 예, 차에 지금 출차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세막대기도 등장하고요. 좀 소화기 같이 보이죠? 네. 마감하면서 소화기로 유리창을 깹니다. 하지만 그대로 앞으로 나가는 하늘색 차량. 뒤에서 또 계속 쇠파이프로 뒷창문을 또 다른 남자가 깹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기를 분사합니다. 뭐지, 범죄자인가? 소화기를 분사하고 예 안에 이제 지금 소화기를 뿌리자 운전자는 드디어 문을 열고 나오는데 소화기를 계속 난사해요. 내리는 운전자를 향해서 계속 소화기를 분사합니다. 무슨 죄를 네. 자 지금 이거 일방적으로 네 사람이 운전자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데 교제를 했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서 중상을 입혔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최근까지 교제 중이었던 피해 여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은 자신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여성을 흉기로 찔렀던 겁니다.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도망가는 남성의 모습을 본 시민들이 남성이 타고 있던 차를 부수고 소화기를 뿌리면서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붙잡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민들은 흉기에 찔린 여성을 대신해서 119에 구조 요청을 하고 신고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찌르고 도망가는 거를 지금 잡는 겁니다. 동료들이요? 네. 저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여성분은 괜찮은가요? 여성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서 긴급 수술을 받았고요. 약 일주일 만에 겨우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일주일 동안 8월 22일 가해 남성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남성의 신상을 히드다이에서도 공개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피의자 장형준입니다. 본 것 같아. 네. 지난 8월 22일에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사건만이 유일한 폭행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하기 며칠 전에는 차 열쇠를 바다에 던지면서 여성을 폭행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알게 되었고 사건 조사를 했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성의 집 근처를 서성이거나 또는 심지어 엿새 동안 전화가 무려 160여 차례, 또 문자 메시지는 약 400통을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보내면서 피해 여성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불안감에 시달린 여성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경찰에 재차 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진짜 집 앞에 서성이고 전화에 문자에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여성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면서 여성의 집에다가 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게는 여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남성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가지고 검찰에 남성의 구금 조치, 그러니까 잠정 조치 4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금 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네, 검찰에서는요, 경찰의 구금 요청이 과연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봤다고 합니다. 피해자 의사를 확인한 거죠. 그랬더니 피해자가 그 정도까지 원하진 않습니다라는 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몰라서 가해 남성의 태도는 어떤지 확인을 해봤더니 가해 남성이 반성하면서 자기가 멀리 이 접근금지 신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사를 가고 주거지로 옮기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검사의 판단은 이 정도라면 굳이 경찰이 신청한 구금 조치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기각을 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이게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것이지 뭐 남성에 대한 그 범죄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가둬놓으면 더 그렇죠. 막 그럴까 봐. 이 결국 구금 조치가 기각된 지 닷새 만에 남성은 자신에게 내려준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요. 여성의 직장 앞에서 여성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목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렀던 겁니다. 이 직장의 주차장은 야외 주차장이고요. 대낮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피해 여성이
계속 긴장하고 조심한 생활을 해왔지만 정말 대낮에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데서 범행이 저질러지겠냐라는 좀 순간을 노렸을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 남성이 거주지를 옮기겠다고 했잖아요. 이걸로 봐서는 이 범죄가 왜 계획 범죄냐. 결국 복수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야기도 거의 같은 이야기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과 또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요청하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반드시 개정되고 개선돼야 된다. 하나는 의무체포제도입니다. 스토킹 행위라든지 교제 폭력이라든지 관계 기반 폭력은 매우 상습적이고 계속해서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는 일단 무조건 체포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두 번째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입니다. 이번에도 검찰이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례가 무척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이 기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해서 직접 법원에 잠정 조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어떤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있고 그 경우에 잠정조치 제4호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도입해달라는 것이 피해자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에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요. 잠정조치 3호 2에 보면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면 1km 500m 가까이 다가올수록 계속 관제센터에 연락이 가고 112에 가고 순찰차에 가고 동시에 출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력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활성화 많이 해줘야 됩니다. 가해자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이 가해 남성 CCTV 영상이나 또는 증거로 확인된 일부 범행에 대해서만 받아들이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범행의 의도, 동기, 계획성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감추고 있고요. 끝까지 우발적 범행이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경찰에 적용한 혐의가 살인미수인데요. 이 살인미수가 스토킹 행위와 결합된 살인미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살인미수 사건보다는 조금 더 높은 형량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례적으로 살인미수임에도 불구하고 신상 공개 조치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양형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형량이 좀 더 무겁게 내려지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지금 판결이 내려질지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범인 잡을 때 시민분들이 도와주시면서 좀 차를 좀 부셨잖아요. 혹시 그분들이 뭐 배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겠죠?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이었고 시민들의 행동은 정당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배상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는요, 이 용감한 시민 6분 이분들께 표창장 강의 드렸고요. 그리고 보상금, 포상금도 전달했습니다. 네. 그 도움을 주신 시민 여러분들 참 대단한 일 하셨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7월 출근이 한창인 오전 강남의 한 길거리. 한 여성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근데 뒤에 남자가 일행 같아요, 꼭. 바짝 쫓아갑니다. 누가 보면 뭐 일행 같기도 하고 출근길이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 여자를 조용히 따라가던 남성은 갑자기 어머, 뭐야 하는 거야? 뭐 했어? 보셨어요? 바로 찾네? 여성의 종아리를 걷어찹니다. 어머, 일부러 그런다? 어머! 자, 이거 반대쪽에서 찍은 건데 뭐 하는 거야? 충격을 받은 여성은 그냥 그 자리에 쓰러졌고요. 남자는 곧장 반대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길거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검은 옷과 모자, 마스크를 쓴 남자가 출근 중이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서 느닷없이 여성의 종아리를 걷어찬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목격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투기에서 보면 다리를 차는 로우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리를 차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잘못 맞으면 무릎도 크게 다칠 수 있고 발목이나 뭐 또 이게
엄청 데미지가 크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꺾이는 거잖아요. 네. 지금 거의 풀로 때렸잖아요. 저게 아유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아파요. 그냥 쓰러져요 저렇게. 출근길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전화 중이었는데 뒤에서 공격을 당한 거잖아요. 괜찮으세요 저분은? 이 여성은요 폭행으로 다리 깁스를 했고요. 그죠.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요. 특히 여성을 진찰한 의사는요 하마터면 종아리 근육이 파열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부상이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게다가 이 피해 여성이 매일 출근하던 길에서 이런 일을 겪은 나머지 출근길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네, 힘들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 종아리 근육이 파열될 정도면은 그렇죠. 그죠? 엄청 깊게 들어가죠. 어. 예, 오래 가요. 저게 맞아요.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저렇게 때리면 선수들이 차는 곳 훨씬 데미지가 크게 갈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맞는다는 게 엄청 크니까. 잡혔습니다. 네, 남성은 바로 도주를 했지만 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고요. 수사망이 좁혀지니까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자수했습니다. 뭐 영상에서는 전혀 뭐 일면식도 없는 그런 갈등 상황도 없던 그런 걸로 보이는데 뭐 혹시 안 찍힌 데서 뭔가 시비가 붙었나요? 아니면 왜 진짜 저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요. 폭행 전에도 갈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앞에 여성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천천히 걷자 기분이 나빠서 폭행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아니, 길이 뭐- 많은데 그리고 뭐 빨리 가야 된다는데 사실 여성 폭행하고 나서 가던 길이 아니라 도망간 게 완전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잖아요. 옆으로 살짝 이렇게 가면 자기가 되는 거를. 가던 길을 막아서 때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사소한 자극에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분노가 커져서 갑자기 공격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진로를 방해한다든지 전화 통화를 계속한다든지 또는 뭐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복장에 뭐 무슨 색깔의 옷이라든지 이렇게 자기만이 경험하는 아주 부정적인 감정들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노출되면 갑자기 공격을 하면서 그런 혐오 범죄성 공격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 사람 보니까 까만 옷에 모자 쓰고 마스크까지 하고 다 가렸잖아요. 맞아. 근데 뭔가 저렇게 그냥 신분을 좀 숨기고 하려는 게 아닌가.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예, 계획적이다. 계획적이기도 하고 한두 번이 아니고 저렇게 뭔가 그냥 길 그냥 다니면서 스트레스 그렇죠. 풀면서 네. 이거 맞고 설마 신고하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게 아닌가.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는 추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가 과연 저기를 왜 갔느냐. 갈 만한 일이 있었느냐, 출근할 만한 직장이 있었느냐. 이것과 좀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복장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 쓰고 그다음에 따라간 거리가 100여 미터잖아요. 이건 보통 거리가 아니거든요. 특정 여성을 계속 쫓아갔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결국은 피해자가 누구이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 가해자는 아마도 그날 아침에 범행을 하리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작정하고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눈에 띄고 목표가 됐던 게 피해 여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바로 연상된 게 부산 서면에서 발생했던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시죠? 150m를 자기가 가던 길을 되돌아서 쫓아가서 결국은 피해 여성을 공격을 하고 끌고 들어가서 성폭행을 하려다가 이제 도주했던 사건이었는데 저 사건은 이제 그런 시간대라든지 은밀한 곳이 없는 은폐된 곳이 없는 공공장소라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오랜 거리를 쫓아가고 작정하고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런 면에서 아주 유사하고요. 그래서 저건 상당히 계획적이고 작정한 범죄의 양상이 뚜렷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참 안타까운 점이 그 부분인데요. 이렇게 범죄 심리에서 보는 범행의 악함, 그다음에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다면 그 예상 가능한 피해 이런 것들이 가만히 안 됩니다. 법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행동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타난 피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니까요. 저 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조는 형법상 상해죄 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재 경찰은 상해죄로 형사 입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되고 이제 재판에 붙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 범죄에 대한 과거의 판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의 처벌이 예상이 되고 혹시라도 피해자께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형사 합의를 하실 경우에는 벌금형까지도 예상 가능하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어느 공원에 운동기구를 찍는 한 남성. 어떤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 뭐야. 이 액체의 정체는 바로
한 남자의 소변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직접 촬영해 개인 SNS에까지 올리는데 모두가 같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소변 테러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촬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주차장에 가서도 왜 저래? 본인과 아무 상관없는 차들에게 세차하듯 테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공공 벤치에 가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볼 거 예.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야 우리 풍순이도 안 그런다. 이씨. 동물들도 개만도 안 못한. 그러는데 그리고 이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더러워. 예, 그리고 이제 홍보까지 해요. 공공장소 오줌 활성화 운동. 아, 뭔 개소리야. 공공장소에서 오줌을 싸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이제 공사장에서도 또 상가 계단에서도 편의점에서도 그리고 공공시설 뭐 이곳저곳 소변 테러. 얼굴까지 공개하고요. 얼굴까지 까고? 자, 이 남자가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약 2, 3일 간격으로 영상을 게시했는데요. 한 달 사이에 무려 11건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역 표시를 하는 건가요? 왜?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언론 매체도. 옛날부터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본격적으로 정기적인 캠페인을 시작한 건 6월부터였다. 한국인들이 다 소극적이라 평소에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 남성이요, 경찰차 근처에서 노상방뇨하는 영상까지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야, 선을 넘네 점점. 그런데 이 캠페인이 언론에 소개된 뒤에 해당 영상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뭐야. 이렇게 공개가 될수록 약간 이렇게 쫄은 사람 있죠. 쫄은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도 좀 이제 이게 공론화되고 좀 일이 커질까 봐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본인도 잘못한 거 아는 거죠, 지금. 이렇게 증거 영상이 많이 남았는데 처벌은 안 되나요? 네, 처벌을 해야 되겠죠. 대단히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이고요. 그런데 참 마땅히 처벌할 법규가 없습니다. 일단은 적용 가능한 것은 경범죄처벌법상의 노상방뇨, 과태료, 10만 원 이하 정도에 해당되겠고요. 공공시설물 훼손. 예, 그 훼손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될 텐데 공공시설물 훼손 내지는 재물손괴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피드나이에 나왔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 이 작동 버튼 쪽에다가 소변을 놨다가 기기가 고장났던 적 있죠. 결과적으로 그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영상 중에는 실제로 그 해당되는 기물이나 또는 재산의 효용이 훼손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떤 제재가 행정적으로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반사회적 행위 명령법이 있거든요. 이 공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국에서도 노상방뇨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저런 식으로 막 과시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불쾌감, 냄새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많았거든요. 청소를 하느라고 거리 깨끗하기 위한 미화를 했더니 비용이 14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 런던의 소호거리, 가장 노상방뇨가 많은 곳 벽에다가 특수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노상방뇨를 하잖아요. 그럼 강렬하게 되돌아오고 오히려 노상방뇨 행위를 한 자의 신발, 옷, 신체로 다 되돌아오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는 특수 페인트입니다. 너무 좋다. 특단의 조치인데 하루빨리 수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좋은데? 지금까지 MBC 에브리원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 히든아이였습니다.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30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